그릇을 들여다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맹물에 말아놓은 밥 몇 숟갈, 그리고 그걸 제 딸아이가 허겁지겁 삼키고 있었어요. 지은아, 이게 지금 뭐야?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아내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여쭤봐.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단 한 달도 거르지 않고 900만 원씩 붙였거든요. 그런데 그 돈은 대체 어디로 사라졌다는 걸까요? 그리고 그날 저는 절대 열어서는 안 될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호주 필바라 지역 철광산에서 대형 덤프트럭 기사로 3년을 보냈습니다. 그곳은 낮 기온이 45도를 넘기는 날이 허다했어요. 흙먼지가 뿌옇게 시야를 가려도 저는 운전대를 놓아본 적이 없습니다. 40톤이 넘는 광석을 싣고 험한 갱도기를 오가는 일이었죠. 허리 디스크는 기본이고 손목은 늘 저렸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그만두겠다는 생각을 품지 않았습니다. 세금 떼고 매달 900만 원이 통장에 찍혔고 저는 그 돈을 고스란히 고향에 있는 아내 지은이 계좌로 보냈어요. 내가 여기서 이 악물면 지은이랑 하은이는 부족한 것 없이 산다. 그 생각 하나가 뜨거운 사막의 아침마다 저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었습니다. 그 무렵 고향집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하은이 어린이집 신발 주머니 안에 밑창이 떨어진 운동화가 신문지로 둘둘 감겨 있는 걸 담임 선생님이 발견했대요. 선생님이 지은이에게 조용히 물었답니다. 어머님, 하은이 신발이 많이 낡았던데 혹시 힘드신 일 있으세요? 지은이는 애써 웃으며 손사래를 쳤답니다. 아니에요. 곧 새 걸로 바꿔줄게요. 그날 이후 선생님은 하은이 간식 시간마다 몰래 우유 한 팩을 더 챙겨주셨다고 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나중에 전해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사막에서 흘린 땀이 정작 딸의 낡은 신발 한 켤레도 바꿔주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장기 휴무가 생겼을 때 저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어요. 깜짝 이벤트를 하고 싶었거든요. 지은이가 놀라는 얼굴, 하은이가 아빠 하고 달려오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장난감 가게에 들러 하은이가 좋아할 만한 노래하는 강아지 인형을 샀어요. 지은이에게는 예쁜 스카프를 골랐습니다. 택시를 타고 오는 내내 저는 혼자 실없이 웃었어요. 정말이지 오랜만이었으니까요. 택시가 골목 어귀에 선 건 밤 12시가 다 된 시각이었습니다. 골목은 인기척 없이 조용했어요.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문을 천천히 밀고 들어서는데 제 귀에 가장 먼저 닿은 건 아내의 웃음소리도 텔레비전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작고 쓸쓸하게 달그락거리는 숟가락 소리, 그리고 숨죽인 듯한 정적이었어요. 부엌을 들여다본 저는 그 자리에 못이 박힌 듯 멈춰 섰습니다. 좁은 부엌 한가운데 지은이와 하은이 그리고 어머니 임여사가 낡은 밥상에 둘러앉아 있었어요. 밥상 위엔 간장 종지 하나와 바닥이 훤히 보이는 밥솥뿐이었습니다. 국도 없고 반찬 한 조각 없었어요. 지은이가 하은이 밥그릇에 밥을 조금 덜더니 주전자 물을 부어 말아주었습니다. 숟가락으로 저으며 입김을 불어주었죠. 하은아, 후후 불어서 먹자. 다 먹으면 엄마가 그림책 읽어줄게. 하은이가 밥그릇을 내려다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오늘은 계란 먹고 싶어. 계란 없어? 저는 문 밖에 선 채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여름인데도 온몸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매달 900만 원을 보냈습니다. 40톤 트럭을 몰며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야간 근무를 하고 모은 돈이었고 뜨거운 사막 먼지 속에서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으며 악착같이 붙인 돈이었죠. 그런데 제 아내와 딸은 맹물의 밥을 말아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성큼 걸어 들어가 탁자 위에 선물 봉투를 확 내려놓았어요. 하은이가 고개를 번쩍 들었고 지은이는 숟가락을 쥔 채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는 들고 있던 밥그릇을 황급히 내려놓으며 시선을 피했어요. 저는 이를 악물고 한 글자씩 내뱉었습니다. 내가 매달 900만 원씩 보냈는데 왜 온 식구가 이따위로 밥을 먹어? 지은아, 그 돈 다 어디다 쓴 거야? 하은이가 겁을 먹고 지은이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어요. 지은이는 울지도 서둘러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저를 한번 올려다보더니 잔뜩 쉰 목소리로 짧게 대답했어요. 어머니한테 가서 여쭤봐. 그 한마디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어머니는 시선을 딴 대로 돌린 채 안절부절 못하며 손가락으로 소매단을 만지작거리고 계셨습니다. 3년 전 제가 호주로 떠나기 전날 밤이었어요. 지은이는 갓 2돌을 넘긴 하은이를 안고 대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엄마 어깨에 얼굴을 묻고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고 지은이는 아침부터 붉어진 눈시울을 애써 감추고 있었어요. 지은이가 제 손을 꼭 쥐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걱정 말고 다녀와. 나중에 고생 안 하려면 어쩔 수 없잖아. 내가 여기서 잘 버틸게. 그 말은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도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귓가를 맴돌았어요. 지은이의 그 한마디가 저를 채찍질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호주에 도착한 첫 몇 달은 좁은 숙소에서 다른 근로자들과 방을 나눠 썼어요. 건기에는 붉은 흙먼지가 콧속까지 파고들었고 우기에는 습기 때문에 옷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새벽 교대 근무가 끝나면 손끝까지 저려서 그대로 침대에 쓰러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래도 저는 스스로에게 힘들다는 생각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지은이랑 하은이는 남부럽지 않게 산다. 이 한 줄만 머릿속에 넣고 살았어요. 처음엔 만일에 대비해 제 계좌에도 얼마간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자주 국제전화를 걸어오셨어요. 어떤 날은 다정하게, 어떤 날은 서운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남자가 타지에서 돈 쥐고 있으면 쓸데없는 데 쓰기 십상이야. 그냥 다 집으로 보내라. 며느리랑 내가 알아서 관리할 테니까.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저를 키워주신 분이었으니까요. 저는 늘 어머니 말씀에 복종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엔 거의 전액을 보내고 저는 현장에서 끼니 때울 돈만 쥐고 살았어요. 어머니는 영상통화를 하실 때마다 다정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태연아, 넌 걱정 말고 일만 해. 엄마가 지은이 살림하는 것도 다 봐주고 있어. 걔가 아직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저는 그 말에 정말 안심했어요. 가끔 지은이가 통화 중에 지나가듯 말했습니다. 이번 달은 좀 빠듯해. 하은이가 자주 아파서 병원비도 나가고. 그런데 저는 걱정은커녕 도리어 지은이를 타박했어요. 당신 너무 어머니한테 계산적으로 굴지 마. 평생 자식들 위해 사신 분인데. 전화기 너머로 지은이가 몇 초쯤 아무 말 없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그 짧은 2글자에 얼마나 많은 걸 삼키고 있었는지 저는 그때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같은 시기 지은이는 하은이 어린이집 원비를 석 달째 밀리고 있었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어느 날 지은이를 조용히 불러 앉혔대요. 어머님, 원비가 3달이나 밀렸어요. 사정이 있으신가요? 지은이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머뭇거리다 겨우 입을 열었답니다. 죄송해요, 원장님.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고는 도망치듯 원을 나섰다고 해요. 남편이 매달 거액을 보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이 상황을 알면 뭐라고 생각할까? 그 두려움이 지은이의 입을 더 무겁게 만들었던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나중에 전해 듣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정작 저는 그 시기에 숙소 휴게실에서 동료들에게 이렇게 떠벌리고 있었으니까요. 우리 집사람은 돈 걱정 안 해. 내가 매달 붙여주니까 편하게 살기만 하면 돼. 영상통화를 할 때마다 저는 지은이와 하은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봤습니다. 화면 한쪽 벽에 붉은 천이 걸려 있거나 장식장 위에 노란 부적 같은 것이 놓여 있는 게 눈에 들어올 때도 있었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어머니가 절에 다니시면서 받아오신 부적이겠거니 여겼습니다. 어머니는 늘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집안일은 다 편안하니까 넌 몸이나 챙겨라. 그 말을 들으면 안심이 됐고 저는 우리 가족이 잘 굴러가고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지은이가 매달 어머니에게 돈을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도 하은이가 아플 때 약값이 없어서 해열제를 반 알씩 쪼개 먹이고 있다는 사실도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부엌 문턱에 서서 저는 다시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어머니의 눈동자가 가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매달 900만 원씩 보냈습니다. 그 돈 다 어디로 간 겁니까? 어머니는 곧바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입술을 실룩거리셨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지은이를 향해 고개를 획 돌리며 턱을 치켜들었어요. 살림 하나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이제 와서 시어머니한테 뒤집어 씌워? 은혜도 모르는 것이. 어머니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슬리퍼 끄는 소리가 나더니 시동생 재민이가 불쑥 들어왔어요. 향수 냄새를 풍기며 새 옷에 머리까지 새로 만진 채였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눈을 동그랗게 뜨며 능글맞게 웃었어요. 형, 언제 온 거야? 말을 하지. 저는 재민이의 반짝거리는 새 운동화부터 손목에 찬 시계까지 훑어본 뒤 다시 밥상 위 맹물만밥을 내려다봤습니다. 뱃속에서 뜨거운 게 치밀어 올랐어요. 어머니가 저를 보며 다정한 듯 하면서도 서늘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멀리 있어서 몰라서 그래. 지은이 씀씀이가 요즘 얼마나 해픈지 모른다. 분유값이니 학원비니 핑계 대면서 나한테 손을 벌리는데 내가 얼마나 막았는 줄 아니. 어머니는 마치 살림을 혼자 메우느라 고생한 노모처럼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지은이를 보았습니다. 지은이는 여전히 밥상 곁에 서서 한 손으로 하은이 어깨를 감싸고 다른 손으로는 식탁 모서리를 꼭 쥐고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건 겁먹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닥까지 참아낸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지은아, 똑똑히 말해봐. 내가 보낸 돈 어떻게 관리한 거야? 왜 하은이한테 이런 밥을 먹이는 거야? 지은이는 악을 쓰거나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저를 빤히 올려다보더니 몸을 돌려 칠이 벗겨진 낡은 찬장을 열었어요. 구석 깊은 곳에서 비닐봉지 하나를 꺼냈는데 안에 구겨진 종이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그것을 탁자 위에 탁 내려놓았어요. 기름 얼룩이 묻고 모서리가 말려 올라간 영수증들이었습니다. 지은이가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뭘 썼는지 직접 봐. 이 옷 3년째 입는 옷이야. 하은이 신발끈 끊어지면 밤마다 바느질해서 신겼어. 하은이 열날 때 약 하나 더 살 돈이 없어서 해열제 반 알씩 나눠 먹였어. 저는 고개를 숙여 종이들을 하나씩 집어 들었습니다. 동네 슈퍼 외상 장부, 싸구려 쌀 영수증, 하은이 어린이집 미납 고지서였어요. 고지서 한쪽 구석엔 3개월 밀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 기침약 처방전도 있었는데 몇 가지 약 이름 옆에 줄이 그어져 있었어요. 빗두랑 글씨로 적힌 메모도 보였습니다. 돈 모자라서 하은이 영양제는 다음에 사기로 함. 그때 지은이가 방으로 들어가더니 낡고 모서리가 다른 작은 파란색 수첩을 들고 나왔습니다. 표지는 해지고 종이는 곱슬곱슬 말려 있었어요. 지은이가 수첩을 탁자 한가운데 내려놓고 천천히 펼쳤습니다. 한두 달 쓴 게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기록한 흔적이 빼곡했어요. 돈이 어디로 갔는지 궁금하면 직접 봐. 첫 장엔 제가 송금한 날짜와 9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밑으로 작고 정성스러운 글씨의 기록이 이어졌어요. 어머니가 며칠에 얼마를 무슨 이유로 가져갔는지 날짜별로 적혀 있었습니다. 몇 장 넘기자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어요. 매달 돈이 들어오면 그날 오후에 거의 전부가 빠져나갔습니다. 한 줄에 적힌 내용을 보고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어머니 700만 원 가져가심, 기도비, 부적비, 굿 비용이라 하심. 저는 고개를 번쩍 들어 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어머니는 눈을 이리저리 굴리며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지은이가 한마디 덧붙였어요. 매달 그랬어. 돈이 들어오면 어머니가 내려오셔서 당장 옮기라고 닥달하셨어. 어떤 달은 내가 10,000원이라도 빼놓을까봐 내 등 뒤에 서서 비밀번호 누르는 것까지 지켜보셨어. 저는 수첩을 쥔 손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기도비, 부적비, 굿비용. 어머니가 절에 시주하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매달 수백만 원씩 3년 동안 빠져나간 돈의 행선지의 법사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3년 전 영상통화 때 화면 한쪽에 비쳤던 붉은 천이 떠올랐어요. 장식장 위에 놓여있던 노란 부적도요. 저는 그때 절에서 받아온 거라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죠. 지은이가 파란 수첩을 한 장 더 넘기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눌려 산 건 아니야. 2년 반쯤 전 어머니가 처음으로 낯선 남자를 집에 데려온 날이었대요. 지은이는 하은이를 안고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마당으로 들어선 남자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회색 개량 한복에 긴 염주를 목에 걸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그 남자 옆에 바짝 붙어서 연신 고개를 조아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이리 와서 인사드려. 법산 선생님이시다. 우리 집안 기운을 봐주시는 분이야. 법산이라 불린 남자가 지은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느릿하게 끄덕였어요. 그 웃음이 편안하기보다는 속을 알 수 없는 느낌이었다고 지은이는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날 이후 법사는 한 달에 2~3번씩 집에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올 때마다 부적이 한 장씩 늘었고 어머니는 법산이 건네는 붉은 천을 벽에 걸고 장식장 위에 올렸습니다.
지은이가 그게 뭐냐고 물으면 어머니는 날카로운 눈으로 쏘아보며 대답했어요. 이게 없으면 태연이한테 큰일 나. 건드리면 너 때문에 내 아들 죽는 거야. 지은이는 그 말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험한 광산 현장에서 일하는 남편이 다칠 수 있다는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으니까요. 법산이 지은이에게 직접 말을 건넨 건 석 달째 되던 날이었어요. 어머니가 자리를 비운 사이 법산이 마루에 걸터앉아 부채를 접었다 폈다 하며 지은이를 불렀습니다. 며느리 잠깐 앉아봐. 내가 보니까 이 집 기운이 탁해. 며느리 몸에 흉한 살이 끼어 있어. 이걸 안 풀면 바다 건너간 남편 목숨이 위태로워. 지은이가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법산이 덧붙였어요. 돈을 아끼려는 마음 그 자체가 부정한 기운이야. 어머니 말씀대로 순순히 따르는 게 남편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야. 그날 저녁 어머니가 지은이를 부엌 구석으로 불렀어요. 법산 선생님 말 들었지? 네가 부정한 기운이래. 너 때문에 태연이가 다치면 그 책임질 거야? 어머니는 매일같이 그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하은이가 열이 나도 어머니는 병원에 가지 못하게 막았어요. 법산 선생님이 그러셨어. 병원비 쓰면 부정 탄다고. 물수건으로 닦아주면 낫는다니까 호들갑 떨지 마. 지은이는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어머니의 압박과 법산의 의문스러운 말들이 겹겹이 쌓이면서 지은이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내가 잘못된 건 아닐까? 밤마다 하은이를 안고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며 지은이는 자기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 전화해서 사실대로 말하려고 몇 번이나 손이 갔지만 어머니가 늘 옆에 있었대요. 지은이가 파란 수첩을 덮으며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법산이라는 사람이 어머니한테 붙어서 매달 돈을 빨아갔어. 기도비, 부적비, 굿비용, 이름만 바꿔가면서 남는 푼돈마저 재민 도련님이 가져갔고 지은이가 크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나랑 하은이한테 돌아온 건 매달 20-30만 원이 전부였어. 저는 수첩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3년 동안 우리 집에 들어온 돈 중에서 저와 딸에게 정작 남은 건 1,000만 원도 채 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법산과 재민이에게 흘러들어간 셈이었죠. 저는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어요. 어머니, 법산이라는 사람한테 매달 돈을 갖다 바치신 겁니까? 어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탁자를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바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기도를 안 하면 내가 그 먼 데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했어. 내가 너 살리려고 한 짓인데 그걸 가지고 뭐라 하는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고 눈엔 핏발이 섰어요. 하지만 저는 그 고함 속에서 억울함이 아니라 궁지에 몰린 사람의 발악을 읽었습니다. 재민이가 냉장고에서 물병을 꺼내 벌컥벌컥 들이키며 끼어들었어요. 형, 엄마가 형 걱정돼서 기도 좀 하신 건데 뭘 그렇게 따져? 형이 무사히 돌아온 것도 다 그 기도 덕 아니야? 저는 재민이의 새 운동화와 손목시계를 다시 훔쳐보았습니다. 너는 돈이 어디서 나서 그렇게 쓰고 다니는 거냐? 재민이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친구가 사업하는 데서 좀 도와주고 있어. 형 돈에 손댄 적 없다고. 어머니가 재빨리 말꼬리를 잡았습니다. 그래, 재민이는 재민이대로 벌어먹고 사는 거야. 전부 지은이가 살림을 못해서 이 꼴 난 거지. 어머니는 지은이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목청을 높였어요. 내가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하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아들. 돈 떼먹은 도둑년 소리를 들어야 해?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어머니가 가슴을 쥐어뜯으며 주저앉으려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번엔 가슴이 아프기보다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의 울음소리 너머로 해열제를 반 알씩 하은이 입에 넣어주던 지은이의 손이 보였어요. 지은이는 어머니와 말싸움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밥상 곁에 서서 하은이 머리를 쓸어내리며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한테 매달 돈이 들어가는 건 기도비만이 아니에요. 지은이가 파란 수첩 뒷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기도비, 부적비 외에 또 다른 항목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굿비용 250만 원, 신내림 예비의식 180만 원, 법산 선생 개인 기도 130만 원. 금액이 점점 커지고 있었고 최근 석 달간은 한 달에 700만 원 넘게 빠져나간 기록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울음을 뚝 그치고 목소리를 낮춰 말씀하셨어요. 태연아, 너는 몰라서 그래.
법산 선생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는 모르지. 그분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밤새 기도해 주셨어. 그분 아니었으면 나는 벌써 미쳐버렸을 거야. 어머니의 눈이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 담긴 건 뻔뻔함이 아니라 법산이라는 사람에게 완전히 빠져버린 사람의 맹목이었어요. 지은이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머니한테 한 짓 기도가 아니야. 당신이 직접 들어보면 알 거야. 지은이는 주머니에서 액정이 깨진 낡은 스마트폰을 꺼내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지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낮고 느릿한 남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임 여사, 이번 달에 큰 굿을 올려야 해. 400만 원짜리 천도굿인데 이걸 안 하면 바다 건너간 아들이 돌아오는 길에 큰 화를 당해. 어머니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법산 선생님, 그러면 며느리한테 바로 돈 빼라고 할게요. 이번 달은 얼마를 맞추면 되는 거예요? 법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400은 기본이고 부적 새로 써야 하니까 100 얹어. 이거 아끼면 아들 목숨 아끼는 거 아니야? 알지? 녹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법산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어요. 며느리한테는 계속 단단히 줘요. 그 여자가 남편한테 입을 열면 돈줄이 끊겨. 흉살이 꼈다. 부정한 기운이다. 그 말을 매일 해. 사람이 매일 같은 소리를 들으면 결국 믿게 돼 있어. 어머니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지은이가 요즘 눈치를 좀 보는 것 같은데 걱정 마세요. 내가 알아서 잡아놓을게요. 재생이 멈추자 부엌이 무덤처럼 고요해졌어요. 어머니는 입을 다문 채 시선을 바닥에 받고 계셨습니다. 재민이는 냉장고 옆에 기대서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렸어요. 저는 스마트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손가락 마디가 하얘지는 걸 느꼈습니다. 법산이라는 자는 기도를 해준 게 아니었어요. 어머니를 꼭두각시처럼 조종하고 어머니의 손을 빌려 지은이를 가두고 제 돈을 빨아먹은 겁니다. 지은이가 스마트폰을 도로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어요. 이 녹음 말고도 더 있어. 법산이 올 때마다 틈틈이 녹음해뒀어. 언젠가 이 사람들이 내 뒤통수를 칠 날이 올 줄 알았어. 증거 없으면 아무도 내 말을 안 믿을 테니까. 그 말이 제 가슴을 정통으로 찔렀습니다. 지은이가 증거를 모은 이유는 복수를 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지켜줄 사람이 없다는 걸 뼈저리게 알았기 때문이었죠. 남편인 저조차도요. 저는 어머니와 재민이 사이를 가로막고 섰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하실 변명이 있으면 저한테 하세요. 지은이한테 손가락질하지 마시고요. 저는 재민이에게로 고개를 돌렸어요. 너도 마찬가지야. 이 녹음 안에 내 이름은 안 나오던데 너는 법산한테서 얼마나 떼어 먹은 거냐? 재민이의 입꼬리가 실룩거리더니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어머니, 법산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정확히 알아야겠습니다. 당장 그 사람 연락처를 주세요. 어머니가 두 손을 마주잡고 비비며 고개를 저었어요. 태연아, 법산 선생님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그분이 노하시면 이 집안이 풍비박산난다. 어머니의 눈빛은 저를 말리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법산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3년 동안 그 남자에게 세뇌당한 흔적이 얼굴 위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그날 밤 하은이를 재운 뒤 지은이와 거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법산이라는 놈 전화번호 알아?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전화기에 법산 선생님이라고 저장돼 있어. 번호는 수첩 맨 뒷장에 적어뒀어. 저는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 3번 만에 상대가 받았어요. 누구시오? 법산 선생님 강태연입니다. 호주에서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태연씨. 어머님한테 얘기 많이 들었소. 머나먼 타국에서 고생이 많으셨소. 저는 손에 힘을 주어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어머니한테 받아간 돈 전부 토해내세요. 법산이 한 박자 쉬더니 나직하게 웃었습니다. 태연씨, 나는 영적인 서비스를 해드린 것뿐이요. 어머님이 자발적으로 의뢰하신 거고 기도에는 정성이 따르는 법이요. 한번 만나서 차분히 이야기합시다. 목소리엔 한 톨의 당황함도 없었어요. 오히려 빠져나갈 구멍을 이미 만들어 놓은 사람의 여유가 묻어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담당 경찰관 앞에 지은이의 파란 수첩과 녹음 파일을 내밀었어요. 상황은 이해합니다만 어머님이 자발적으로 돈을 들였다고 하시면 사기로 잡기가 쉽지 않아요. 자발적이 아닙니다.
며느리를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라고 시킨 증거가 있습니다. 경찰관이 녹음을 다시 틀어보더니 미간을 좁혔습니다. 이 부분은 좀 다르긴 하네요. 하지만 어머님 본인이 피해자라고 진술하지 않으시면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서 문을 나서며 저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피해자라고 인정하지 않는 한 법산을 잡을 수 없다는 말이었어요. 버스 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지은이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라디오에서 무속인 사기 피해 제보받는다는 코너 나왔어. 방송국 전화번호 적어뒀어. 경찰이 안 되면 다른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이가 라디오 방송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탐사보도팀 한소영 기자입니다. 지은이는 손이 떨려 겨우 입을 열었어요. 남편이 호주에서 3년 동안 돈을 보냈는데 시어머니가 법사한테 전부 갖다 바쳤어요. 저랑 5살 딸은 맹물에 밥 말아먹고 살았습니다. 그 무속인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법산이라고 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볼펜 소리가 딱 멈췄습니다. 혹시 40대 중반에 회색 개량 한복 입고 긴 염주목에 건 남자 맞습니까? 제가 추적하고 있는 대상이에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이틀 뒤 저희는 시내 카페에서 한소영 기자를 만났습니다. 그녀가 서류철을 펼쳤어요. 법산의 사진이 여러 장 들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 본명은 허도철입니다. 법산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비슷한 수법으로 3건이 넘는 전과가 있어요. 남편이 멀리 나가 있는 집을 골라 큰 화가 닥친다고 겁을 주고 집안에서 제일 약한 사람을 부정한 사람으로 몰아입을 막습니다. 지은이가 파란 수첩과 녹음이 든 스마트폰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한소영 기자가 녹음 파일을 들고 수첩을 넘기며 메모를 했어요. 이 녹음이면 충분합니다. 저한테 이미 제보가 2건 더 들어와 있어요. 한 분은 남편이 원양어선 타고 나간 사이에 허도철한테 4천만 원을 뜯겼고 다른 한 분은 아들이 중동에 간 사이에 전세 보증금까지 날렸어요. 수법이 전부 같습니다. 이번에 확실하게 끝내야 합니다. 라디오 생방송에 유튜브 동시 송출을 겁니다. 피해자분들이 직접 증언하고 허도철을 현장으로 불러내서 증거를 들이미는 겁니다. 출연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은이가 한소영 기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어요. 나갈게요. 나 같은 사람이 또 생기면 안 되니까요. 한소영 기자가 직접 잠입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시외각 언덕배기에 있는 허름한 기도처였어요. 손님으로 위장해 들어간 그녀에게 허도철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남편이 멀리 나가 있으면 기운이 끊어지기 쉽소. 큰 굿 올려야 하오. 250만 원이면 남편 안전을 보장할 수 있어. 소형 카메라엔 재단 위 봉투 더미와 돈을 요구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취재 중 예상치 못한 사실도 드러났어요. 이전 제보자가 전화로 알려준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영적 인연 맺기라는 의식을 하셨어요. 허도철이 영적 반려자가 돼주겠다면서 따로 150만 원을 받았어요. 그 뒤로 어머니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손이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남으신 어머니의 외로움을 허도철이 파고들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처음으로 분노가 아닌 깊은 먹먹함이 밀려왔습니다. 방송 날짜가 일주일 뒤로 잡혔습니다. 문제는 허도철을 방송국까지 데려오는 것이었어요. 지은이가 나섰습니다. 내가 할게. 어머니한테 다시 기도를 받고 싶다고 하면 어머니가 연락할 거야. 내가 나서야 어머니가 의심 안 해. 다음날 아침 지은이가 어머니 방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니, 법산 선생님한테 다시 기도를 받아보고 싶어요. 이번엔 제가 돈을 마련할게요.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선생님, 며느리가 마음을 돌렸어요. 모레 오실 수 있으세요? 허도철이 온 날 저는 자리를 비웠어요. 지은이가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법산 도착. 큰 굿 날짜 잡자고 함. 400만 원 얘기 꺼냄. 한소영 기자 계획대로 장소 유도 중. 방송국 근처 식당에서 만나자는 말에 넘어감. 저녁에 돌아오니 지은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무릎 꿇고 앉아서 절까지 했어. 속에서 천불이 나는데 손톱으로 무릎을 꼬집으면서 참았어. 지은이가 바지를 걷어 올렸습니다. 무릎 안쪽에 손톱 자국이 빨갛게 줄줄이 나 있었어요. 내일이면 끝나. 내일 방송 끝나면 그놈 앞에 다시는 안 서도 돼. 그날 밤 지은이가 부탁했습니다. 내일 방송 끝나고 하은이한테 돈가스 튀겨줄 거야. 돈가스용 고기랑 빵가루 좀 사다 줘.
저는 코끝이 찡했습니다. 방송국 건물 아침 8시. 한소영 기자가 준비를 마쳤다고 알려왔어요. 녹음 파일, 수첩, 원본, 잠입 촬영 영상 전부 세팅 끝났습니다. 다른 피해자 2분도 전화 대기 중이에요. 9시 25분 메시지가 왔어요. 허도철 건물 들어왔습니다. 10시 정각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사보도 특집 가짜 법사의 민낯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은이가 마이크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저는 남편이 호주 광산에서 3년 동안 일하는 사이에 시어머니와 법사에게 돈을 전부 빼앗겼습니다. 저와 5살 딸은 매일 맹물에 밥을 말아 먹었어요. 매달 900만 원 중에 저한테 남은 건 2, 3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2부에서 제가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호주 광산에서 매일 40톤 넘는 트럭을 몰았습니다. 집에 왔더니 제 딸이 맹물밥을 먹으면서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계란 없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어떤 기분이었는지 말로는 다 못합니다. 한소영 기자가 다른 피해자 2명과 전화를 연결했습니다. 2사람 모두 허도철의 수법이 똑같다고 증언했어요. 3부 방송실 문이 열리고 허도철이 들어왔습니다. 카메라와 마이크를 보는 순간 몸을 돌려나가려 했어요. 허도철 씨, 지금 생방송 중입니다. 도망가시면 시청자분들이 다 보고 계십니다. 발이 문턱에서 멈췄어요. 유튜브 시청자 수가 10,000명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소영 기자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며느리를 단단히 조여라 지시하는 목소리가 방송실에 울려 퍼졌어요. 잠입 촬영 영상도 띄웠습니다. 이건 신앙의 자유요. 이름과 지역을 바꿔가며 같은 수법으로 3건 넘는 전가가 있으신 분이 신앙의 자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방에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상대로 영적 인연 맺기 의식을 하셨죠? 허도철의 얼굴이 사색으로 변했습니다. 댓글창에 실시간 제보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저도 이 사람한테 당했습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리더니 어머니가 뛰어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야? 지은이 네가 꾸민 짓이야? 어머니가 허도철에게 다가갔지만 그는 어머니 손을 슬쩍 뿌리치더니 시선을 피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다정하던 사람의 얼굴에 짜증이 번졌어요. 한소영 기자가 마지막 사진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어머님, 이 방 아시죠? 허도철 씨가 어머님께 영적 인연 맺기 의식을 해드린 곳입니다. 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져나갔습니다. 3년 동안 다정하게 불렀던 사람이 카메라 앞에서 어머니를 남처럼 외면했어요. 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수는 2만 명을 넘기고 있었어요. 저는 마이크 앞에서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오늘 어머니를 용서하러 나온 게 아닙니다. 어머니를 잡아먹던 사람을 잡으러 온 겁니다. 저는 고소장을 카메라 앞에 들었습니다. 허도철에 대한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피해 금액은 3년간 총 3억 원이 넘습니다. 복도에 서 있던 경찰이 허도철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끌려나갔어요. 지은이가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지은이를 올려다보았지만 지은이는 받아주지도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방송국을 나선 건 낮 12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지은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두고 와도 괜찮아. 응. 오늘은 어머니 스스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집에 돌아오니 하은이가 벌떡 일어나 달려왔어요. 아빠, 엄마, 다녀왔어. 지은이가 부엌으로 들어가 돈가스를 튀겼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좁은 부엌을 가득 채웠어요. 엄마, 돈가스다. 진짜 돈가스다. 밥상을 차렸습니다. 흰밥 위에 노릇노릇한 돈가스, 양배추 샐러드, 된장찌개. 거창한 상차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3년 동안 맹물에 밥을 말아먹던 이 식탁 위에 갓 튀긴 돈가스가 올라온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은이가 한 조각을 콕 찍어 입에 넣더니 눈을 꼭 감았어요. 맛있어. 엄마, 이거 진짜 맛있어. 저는 맞은편에 앉아 2사람을 바라보았어요. 매달 900만 원을 보내면서 제가 지키고 있다고 착각했던 것들이 전부 여기 있었습니다. 하은이의 웃음, 지은이의 진짜 미소, 따뜻한 밥 한 끼. 이런 당연한 것을 지키지 못한 채 호주 광산에서 혼자 좋은 아빠 행세를 했던 3년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허도철이 경찰에 끌려간 뒤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소영 기자가 전화로 알려주었어요. 허도철이 구속됐습니다.
방송 나간 뒤에 추가 피해자가 9명 더 나왔어요. 피해 금액을 합치면 9억 원이 넘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 가족만 당한 게 아니었어요. 재민이는 허도철이 잡히자마자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어머니 계좌 정리 문제로 들렀던 저는 재민이가 다시 나타난 걸 봤습니다. 재민이가 어머니 손을 잡으며 능청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나 요즘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해서 그러는데 형한테는 비밀로 하고. 어머니는 힘없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이제 나한테 돈 없다. 형이 다 관리해. 재민이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저를 발견하고 슬그머니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그날 확실히 알았습니다. 재민이에게 이 집은 여전히 뜯어먹을 곳간이었을 뿐 어머니는 안중에도 없었다는 걸요. 다시는 어머니 앞에 돈 얘기 꺼내지 마라. 다음엔 나도 가만히 안 있어. 재민이는 아무 대꾸 없이 자리를 떴고 그 뒤로 다시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사흘째 밥도 안 드시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누워 계셨습니다. 나흘째 아침 제가 미음을 끓여들고 갔어요. 어머니가 고개만 내밀고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태연아, 엄마가 미쳤었나 보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미음 그릇을 머리맡에 내려놓고 방문을 닫았어요. 어머니를 어떻게 해야 할지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결론을 내린 건 지은이와 밤늦게 이야기를 나눈 뒤였어요. 어머니 미워하는 거 그만두고 싶어. 근데 다시 같이 사는 건 못하겠어. 나도 같은 생각이야. 그날 밤 저희는 두 가지를 정했습니다. 어머니한텐 매달 생활비는 보내되 같은 지붕 아래에서는 살지 않기로요. 어머니가 쓸 돈은 정해진 금액만 따로 계좌에 넣고 그 외에는 지은이가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저는 광산회사에 계약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위약금이 나온다는 말을 들었지만 망설이지 않았어요. 나 안 돌아가. 여기서 일자리 찾을 거야. 괜찮아? 위약금 나온다며? 괜찮아. 돈은 다시 벌면 돼. 다시 못 버는 건 따로 있어. 저희는 법무사를 찾아가 재산을 정리했어요. 호주에서 모아둔 적금과 남은 돈을 전부 지은이와 공동명의 계좌로 옮겼습니다. 어머니 이름으로 얽혀있던 통장은 모두 해지했어요. 이제 어머님이나 동생분 빚이 두 분한테 넘어올 일은 없습니다. 일주일 뒤 시내 물류센터 배송기사로 이력서를 냈습니다. 월급은 호주의 절반도 안 됐지만 퇴근하면 집에 올 수 있었습니다. 저녁마다 하은이 옆에 앉아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900만 원짜리 월급보다 값졌어요. 계절이 두 번 바뀔 즈음 어머니가 지은이에게 짧은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미안하다. 나중에 하은이 얼굴 한번 보고 싶다. 저희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몇 주 뒤 동네 놀이터에서 짧게 자리를 만들었어요. 어머니가 하은이 앞에 무릎을 낮추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은아, 할머니가 그동안 미안했어. 하은이는 낯설어하며 지은이 다리 뒤에 반쯤 숨었다가 조금 뒤 고개만 빼꼼 내밀고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근데 나 이제 아빠가 계란 후라이도 해주고 돈가스도 해줘요. 어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억지로 웃어 보이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용서는 한순간에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심스러운 걸음들이 쌓여야 오는 거라고요. 저희는 그날 이후로도 완전한 화해를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달에 한 번 딱 그만큼의 거리에서 어머니를 지켜보기로 했어요. 어느 저녁 퇴근하고 집에 들어서는데 부엌에서 하은이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하은이가 의자 위에 올라서서 지은이 옆에서 계란을 깨고 있었어요. 노른자가 그릇 밖으로 흘렀는데 하은이는 까르르 웃었고 지은이는 행주로 닦으며 같이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관에 서서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어요. 호주 숙소에서 영상통화로만 보던 장면이 이제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아빠, 나 오늘 계란 후라이 성공했어. 저는 신발을 벗고 부엌으로 들어가 하은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가장의 진짜 책임은 돈을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었어요. 내 가족이 쓰러질 때 어디에 서서 누구 손을 잡아야 하는지 아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깨닫는데 3년이 걸렸고 그 3년 동안 지은이가 혼자서 이 집을 지탱했어요. 지은이가 저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뭘 그렇게 봐? 그냥 밥이 맛있어서. 지은이가 피식 웃었습니다. 하은이가 숟가락을 들며 끼어들었어요. 아빠, 내일도 계란 후라이 같이 해. 저는 하은이 머리를 쓸어내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선생님, 오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다듬으면서 핏줄이라는 이유로 강요된 희생보다 벼랑 끝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 진짜 가족이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힘든 순간을 함께 버텨준 사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더군요. 조용히 응원해주시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가족, 친구, 지인분들께 슬쩍 공유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